차가운 바람이 불던 11월의 어느 밤, 출산을 단 한 달 앞둔 20살 여대생이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엄마, 아이 아빠를 만나고 올게. 며칠 뒤 인적 드문 공단 공터에서 그녀의 깨진 안경과 구두만이 덩그러니 발견됐죠. 수색견이 맹렬하게 짖으며 파헤친 땅속은 기이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를 묻기 힘든 사법부의 냉혹한 현실. 유력한 용의자는 완전 범죄를 확신하며 뻔뻔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4년 뒤 한 여자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경찰서 문을 엽니다. 그날 밤 제가 그를 채 태웠어요. 그리고 그가 창밖으로 그녀의 물건들을 하나씩 내던지는 걸 봤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그 끔찍한 침묵의 고리를 끊어버린 조수석 목격자의 고백. 본 영상은 실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실화 정보는 영상 끝부분에 상세히 담겨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본문의 가명과 일부 지명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교정을 휩쓸고 지나가던 대구 경북대학교 캠퍼스. 앙상해진 은행나무 가지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지고 학생들의 발길이 뜸해진 늦은 오후의 교정은 유독 낯설고 고요했습니다. 20살의 송은지. 그녀는 장차 범죄 현장의 진실을 밝히는 과학수사대 요원을 꿈꾸던 경찰행정학과 이 학년 학생이자 육상 특기생으로 장학금을 받을 만큼 누구보다 씩씩하고 밝은 청춘이었죠. 그녀의 발걸음은 늘 당당했고 친구들을 향한 웃음소리는 교정 어느 곳에서나 맑게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좁은 자취방 한편에는 세상에 곧 태어날 작은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따뜻한 공간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둥지처럼 가지런히 쌓여있는 기저귀 팩들과 앙증맞은 털양말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매일같이 밤을 새우며 꼼꼼하게 채워 넣은 낡은 산모 수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수첩의 맨 마지막 장. 볼펜을 꼭 쥐고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한 작고 단정한 글씨들. 그곳에는 이준서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의 성을 따르지 않은 채 그녀 스스로 결심하고 지어둔 이름. 아직 세상 무에게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20살 어린 엄마의 간절하고 비밀스러운 약속이었죠. 준서의 아버지가 될 사람은 은지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다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22살의 청년 오재혁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연인 같았지만 은지의 어머니 임모 씨의 가슴 한 구석에는 재혁을 향한 무거운 불안감이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어머니의 뇌리에는 은지가 중학교 3학년이던 어느 늦은 오후 이리 집으로 돌아온 딸의 팔뚝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검푸른 멍 자국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다그치며 이유를 묻는 어머니에게 은지는 그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장난을 치다가 조금 세게 부딪혔을 뿐이라며 어색한 미소로 얼버무렸고 어머니는 숱하게 딸의 만남을 반대하며 경고했지만 어리고 맹목적인 마음을 단숨에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혹한 비극의 싹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사소한 핑계와 침묵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자라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꿈 많던 젊은 임산부의 비극적인 사고를 다루는 일회성 사건 기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잔혹하고도 소름 끼치는 완전범죄의 서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온기라고는 어머니의 휴대전화 액정에 찍힌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 그리고 끝끝내 입 밖으로 한 번도 불리지 못한 채 산모 수첩 속에 영원히 잠들어버린 아기의 이름뿐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캠퍼스에 익숙한 가로등 불빛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던 은지. 그녀는 어머니에게 담담한 문자를 남기고는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듯한 짙은 어둠 속으로 홀연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녀는 대체 어디로 발길을 돌렸던 걸까요? 그곳에서 정확히 누구와 마주쳤으며 단 하나의 방범용 CCTV 카메라조차 비추지 못했던 그 캄캄하고 후미진 사각지대 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소리 없는 질문들에 대한 서늘한 대답은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던 11월의 어느 차가운 밤, 누군가가 철저한 계산 끝에 가장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제안했던 한 고립된 약속 장소에서부터 그 끔찍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1월 10일의 늦은 저녁, 대구의 기온은 섭씨 5도 아래로 뚝 떨어져 제법 매서운 초겨울의 한기가 옷깃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학과 마지막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할 늦은 시간, 은지는 어머니에게 무심한 듯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남깁니다. 엄마, 재혁이 만나서 우리 준서 이야기 좀 하고 갈게. 오늘 밤엔 평소보다 조금 늦을 거야. 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기 그지없는 한 문장이 은지가 이 세상과 나눈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참으로 아무도 알지 못했죠. 두 사람이 만나기로 굳게 약속했던 장소는 대구 서구에 위치한 어느 낡은 공단 주변의 횡한 공터였습니다. 그곳은 낮 시간대에도 인적이 드물지만 밤이 되면 굳게 문을 닫은 버려진 폐공장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삭막하고 스산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죠. 무엇보다 그 일대는 방범용 CCTV조차 듬성듬성하게 설치되어 있어 카메라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교묘한 사각지대가 유독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재혁은 은지에게 아는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 우리끼리만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굳이 이 으슥한 장소를 콕 집어 제안했고, 은지는 그 수상한 제안에 별다른 의심 없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무겁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점은 바로 이 서늘한 대목입니다. 임신 8개월의 무겁고 지친 몸, 살을 에이는 듯 춥고 매서운 11월의 밤바람, 게다가 상대방이 핑계를 대며 억지로 끌어들인 인적 드물고 외진 캄캄한 사각지대, 그 본능적인 위험의 직감 앞에서도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 짙은 어둠 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뱃속에 품은 가여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꼬여버린 매듭을 어떻게든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풀고 싶었던 아주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사건의 바깥에 서 있는 제3자인 우리가 그 순간의 절박함을 섣불리 짐작하거나 판단하기는 아말 어려운 일일 테죠. 하지만 그 가엾은 간절함은 끝내 응답받지 못하고
차가운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안심하라는 문자를 남긴 그 시점을 끝으로 은지의 휴대전화는 돌이킬 수 없는 깊고 서늘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단 한 명의 가까운 친구에게도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은지가 그날 밤 정확히 어디로 향했는지, 차가운 공터에서 누구와 마주 섰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난 직후 그 캄캄하고 좁은 사각지대 안에서 대체 어떤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는지, 그 진실의 조각들은 여전히 어둠이라는 거대한 베일에 겹겹이 쌓여만 있죠. 그런데 참으로 믿기 힘든 사실은 그날 밤의 모든 잔혹한 퍼즐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끔찍한 진실을 철저히 은폐한 채 무려 4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섬뜩하리만치 무거운 침묵을 영악하게 선택했죠. 딸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이틀 뒤, hit이 타는 듯한 끔찍한 불안감에 휩싸인 어머니는 마침내 경찰서 문을 두드리며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이 그 황량한 공단 주변에서 가장 먼저 찾아낸 결정적 단서는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살아 숨쉬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11월 12일 이틀 꼬박 애타는 기다림 속에서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견디던 어머니 임 씨는 결국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떨리는 손으로 정식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임산부라는 특수성을 곧바로 인지한 수사팀은 지체 없이 세 갈래의 방향으로 촘촘한 추적의 그물망을 펼쳤죠. 서구 일대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을 비추는 방범용 CCTV 영상들을 밤낮 없이 샅샅이 훑는 동시에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가 홀연히 끊겨버린 정확한 시간과 마지막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마지막 문자 메시지 이후로 단 한 건이라도 신용카드나 현금 인출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된 이 숨가쁜 추적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그녀가 제 발로 걸어서 안전하게 이동한 모습은 그 어떤 화면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의 포위망이 점차 좁혀지면서 남겨진 서늘한 흔적들이 수사관들 앞에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서구의 한 낡은 공영 주차장 구석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던 은지의 흰색 현대 자동차였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뜯거나 억지로 침입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인을 잃은 텅 빈 차 안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가 세워져 있던 그 부근, 낡고 버려진 공단 도로변의 황량한 공터에서는 그녀가 평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즐겨 신던 낮은 굽의 구두와 렌즈가 산산조각이 난 뿔테, 안경이 참혹하게 나뒹굴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싹 마른 겨울 풀숲 아주 깊숙한 곳, 그곳에는 은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천식 흡입기가 차가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떨어져 있었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일 경찰이 언론의 마이크 앞에서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은 대중에게 철저히 감춰진 섬뜩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흡입기가 떨어져 있던 바로 그 옆, 누군가 급하게 도구를 사용해 일부러 파헤친 것처럼 유독 부자연스럽게 뒤집혀 있던 흙바닥의 수상한 흔적. 수많은 강력 사건 현장을 누벼온 노련한 수사관들의 발걸음을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멈춰 세웠던 것은 아무렇게나 짐승처럼 파헤쳐진 바로 그 기이한 흙덩이들이었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직감은 아주 자연스럽게 단 한 사람을 향해 뻗어나가는 법입니다. 빛조차 닿지 않는 캄캄하고 으슥한 약속 장소를 굳이 먼저 제안했던 사람. 하필이면 CCTV의 사각지대만을 치밀하게 골랐던 사람. 무엇보다 그날 밤 은지가 정확히 그곳에 홀연히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 모든 정황과 차가운 논리의 끝표가 오직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는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대체 왜 행방불명된 연인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의 마땅한 당혹감이나 절망의 떨림을 조금조차 내비치지 않았던 걸까요? 하얗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무겁게 공간을 채우고 있던 경찰서 진술 녹화실 오재혁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아주 꼿꼿하고 단정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사관들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들었던 것은 굳게 담은 그의 표정이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그가 진술을 내내 정골 말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단 하나의 질문. 은지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사라진 연인을 향해 당연히 보여야 할 그 평범하고도 간절한 물음표가 완보벽하게 소거되어 있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형사들의 날카롭고 집요한 추궁 앞에서도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은지와는 결코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하며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뱃속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 역시 자신의 핏줄이 결코 아니라고 아주 건조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말았죠. 나아가 그는 은지가 출산 후에 복잡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위해 서울로 훌쩍 떠나고 싶어 했다라며 그녀가 견디기 힘든 압박감에 못 이겨 스스로 제 발로 사라졌을 것이라는 치밀한 도피 시나리오를 아주 막힘없이 술술 쏟아냈습니다. 거짓과 자기 합리화가 뒤섞인 진술실의 탁한 공기 속에서 범죄의 민낯은 종종 이토록 평범하고 일상적인 얼굴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노련한 수사관들의 손에는 제혁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아주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실종 불과 사흘 전인 11월 7일에 꼼꼼하게 작성된 은지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34 주사일 차였던 산모와 태아는 모두 건강하게 정상 범주에 있었지만 이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그것도 살을 애이는 듯한 겨울밤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지로 홀로 장거리 이동을 강행한다는 것은 의학적 권고에 철저히 어긋나는 매우 비현실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자취방에 고스란히 남겨진 아기용품과 산모 수첩은 가출이라는 단어의 존재 자체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죠. 형사들의 오랜 직감은 오직 단 한 사람, 제혁을 묵묵히 가리키고 있었고 차가운 의료 데이터는 그가 정교하게 짜놓은 도피 시나리오에 뼈대를 처참하게 부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과 모순이 그의 발밑을 향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순간. 그렇다면 대체 왜 수사팀은 이토록 뻔뻔하게 진실을 기만하며 앉아있는 그에게 당장 차가운 수갑을 채워 심판대에 세우지 못했던 걸까요?
법의 저울이 범죄자를 올가매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단 하나. 과연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물증이 턱없이 부족해 수사가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던 그때, 굳게 닫혀있던 사건의 흐름을 단숨에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제보자가 경찰서를 찾아와 스스로 정식 조사를 자청했습니다. 그는 바로 오재혁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A씨였죠. 조심스럽게 열린 그의 떨리는 입술에서 흘러나온 진술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1월 10일 늦은 밤, 평소와는 매우 다른, 잔뜩 겁에 질린 듯한 낯선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재혁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녀를 낡은 학교 뒤편에 묻어버렸다며 불쑥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섬뜩하고도 비현실적인 고백을 전해 들은 날 이후로 A씨는 지옥 같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매일 밤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다고 토로했죠. 이 결정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곧장 서구에 위치한 철거를 앞둔 낡은 초등학교 뒤편 공터로 수색견 K9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날 선 지즘과 함께 수색견들이 격렬하게 반응한 곳은 눅눅하게 젖은 흙내가 진동하는 녹슨 펜스 근처의 한 모퉁이였죠. 누군가 급하게 흙을 파헤친 듯한 부자연스러운 흔적.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그날의 잔인했던 공기를 묘사해 보려 합니다. 윙윙거리는 굴착기 소리 사이로 한참 동안 흙바닥이 속절없이 파헤쳐지는 동안 폴리스 라인의 노란 통제선 밖에서 어머니 임 씨는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쥔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부디 딸의 흔적이라도 온전히 나오길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 참담하고도 숨막히는 기도만이 차가운 허공을 맴돌고 있었죠. 형사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흙을 더 깊이, 아주 깊숙이 파내려갔지만 이내 삽질은 허탈하게 멈추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구덩이 속에는 정말 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색견의 강렬한 반응과 인위적으로 교란된 흙의 상태는 분명 범인이 범행 직후 시신을 다시 파내어 다른 곳으로 교묘하게 은닉했을 가능성을 짙게 암시하고 있었지만 재판정을 납득시킬 만한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는 이미 허망하게 사라지고 난 뒤였죠. 끝끝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참담한 사실. 이것은 엄격한 물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체계 안에서 이니 한낱 심증만으로는 결코 누군가에게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잔인한 법적 한계의 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꼼짝없이 콜드 케이스의 서늘한 서랍 속으로 처박혔고 재혁은 시신이 없으면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만한 믿음의 뒤에 숨어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란 오직 범인의 얄팍한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만약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날 밤, 그 섬뜩한 사각지대 속에서 그가 철저히 혼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듬성듬성한 방범 카메라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그 참혹한 시간의 공백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누군가가 바로 곁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목격자는 대체 어떤 치명적인 이유로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을 죽인 채 입을 굳게 다물어야만 했던 걸까요? 방범 카메라에 시선이 미치지 못하던
그 캄캄한 시간의 공백을 고스란히 채워줄 유일한 목격자. 그 사람은 바로 범행 당시 오재혁과 깊이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은지와의 서늘한 만남 장소를 황급히 벗어난 재혁이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서구의 낡고 으슥한 초등학교 뒤편으로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요구하며 아주 치밀하게 도주로를 확보했던 것이죠. 사건의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듯했던 무려 4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흐른 2019년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온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서 참혹했던 그날 밤의 진실 조각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길을 내달리던 차 안에서 이니 조수석에 앉은 재혁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무언가를 밖으로 휙휙 내던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이치는 열린 창문 밖으로 무참히 버려진 것들. 그것은 훗날 황량한 공터에서 덩그러니 흩어진 채 발견되었던 은지의 안경과 구두, 그리고 낡은 천식 흡입기였죠. 믿기 힘든 사실은 재혁이 차 안에서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과 평생 짊어져야 할 양육비의 무거운 짐을 도저히 떠안기 싫어 그 끔찍한 짓을 저질렀노라고 아주 태어나고도 서늘하게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녀의 기나긴 침묵을 섣불리 비난하기 이전에 잠시 무겁게 헤아려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굳게 담은 입술은 타인에 대한 냉혹한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숨이 멎을 듯한 거대한 공포심 앞에서의 무력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와 밀폐된 자동차라는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겨져 있다는 그 압도적인 공포가 그녀의 입을 무려 4년 동안이나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수사팀은 과거 한 차례 조심스럽게 제보를 해왔던 재혁의 고등학교 동창 A씨를 곧바로 다시 소환하여 공식적인 정식 재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서로 단 한 번도 입을 맞춘 적 없는 두 사람의 완전히 독립적인 진술이 사건 당일 밤의 구체적인 시간대별 동선부터 금전적 압박이라는 비열한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 직후의 기이한 행동 패턴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물려 떨어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완벽하게 짜여 있다고 맹신했던 범인의 오만한 방어벽에 다 마침내 눈부신 진실의 빛이 쏟아져 들어갈 만큼 거대한 균열이 쩍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린 증언을 바탕으로 법원은 지체 없이 오재혁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그런데 형사들이 날선 칼날처럼 턱 밑까지 숨통을 조여온 바로 그 순간, 정작 차가운 수갑을 차야 할 재혁은 더 이상 대구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체 어느 낯선 도시의 군중 속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검은 그림자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2017년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친 오재혁은 과거에 참혹한 흔적이 남아있는 대구를 조용히 벗어나 천만 인구가 쉴 새 없이 오가는 거대한 도시 서울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구로구에 위치한 어느 조그만 물류회사에 일자리를 잡은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출퇴근 인파 속에 자신의 검은 그림자를 교묘하게 숨긴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실하고 평범한 청년이라는 완벽한 위장막을 뻔뻔하게 두르고 있었죠. 추적추적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던 어느 서늘한 출근길 아침, 대구에서
밤새 차를 몰아 급파된 강력팀 형사들이 구록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하여 마침내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형사의 목소리. 살인 및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정식 발부된 체포영장이 그의 눈앞에 매섭게 펼쳐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바로 그 찰나 그의 손에 들려있던 일회용 커피잔이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지며 탁한 액체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고, 언제나 태연하기만 했던 그의 두 다리는 마치 밧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차가운 길바닥 위로 쓰러져 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허망하고도 기막힌 대비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끔찍한 비극을 차가운 흙더미 아래 파묻은 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깨끗하고 선량한 이름으로 살아왔던 5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이 형사들이 꺼내든 수배 종이 한 장 앞에서 처참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데에는 놀랍게도 단 30초조차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쓰러졌다고 하차반자가 해서 이 모든 피말리는 추적에 끝이 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법적 다툼은 이제부터 치러야 할 참혹한 재판정에 도사리고 있었죠. 용의자의 두 손에 마침내 수갑을 채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수사 기록상 가장 핵심적인 퍼즐 조각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행의 가장 결정적인 흔적인 은지와 태아의 시신은 안타깝게도 끝끝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이제 팽팽한 공방전은 차가운 법정으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변호인단이 집요하게 파고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었죠. 과연 재판부는 살인의 명백한 물리적 증거인 시신조차 확보되지 않은 이 전례 없는 사건에서 오로지 간접 증거와 진술의 사슬만으로 그에게 유죄의 철퇴를 내리칠 수 있을까요? 대구지방법원 법정. 무겁고도 서늘한 침묵이 짓누르는 사민 하비부 재판정의 방청석 맨 뒷줄에는 핏기가 싹 가신 수척한 얼굴의 은지, 어머니와 가족들이 숨을 죽인 채 재판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의 오재혁 측 변호인단은 모두가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방패를 전면에 내세웠죠. 살인의 가장 명백한 결과물인 시신이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없으므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확정 지을 수 없다. 이는 엄격한 물증주의를 따르는 한국 사법체계의 재판정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뼈아픈 방어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반전의 장면이 법정에 펼쳐집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파놓은 덫에 걸려들어 존재하지도 않는 시신을 두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벌이지 않았죠. 대신 그들은 아무리 거세게 흔들어도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주 견고한 세 개의 증거 사슬을 법정 한가운데에 묵묵히 펼쳐 보이며 그 사슬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슬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차가운 의학 기록이었습니다. 실종 직전인 11월 7일에 작성된 꼼꼼한 진료 기록은 산모와 태아 모두 지극히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였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죠. 만삭의 임산부가 맹추위 속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홀연히 잠적했다는 피고인의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현실성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슬은 완전히 분리된 두 목격자의 독립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과 전 여자친구. 사건 이후 서로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교묘하게 말을 맞출 기회조차 없었던 이 두 사람의 진술 구조가 마치 하나의 대본을 읽은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묘한 혀끝으로도 이토록 정교하게 교차하는 진술의 일치를 그저 가벼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턱없이 무리가 따르는 법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슬은 현장이 뿜어내는 무건의 증명이었습니다. 경찰의 샅샅이 뒤진 수색 내용이 언론에 단 한 줄도 보도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바로 그 낡은 공터에서 은지의 구두와 깨진 안경, 낡은 흡입기가 덩그러니 발견되었고 수색견들이 파헤쳐진 흙바닥을 향해 정확히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슬을 촘촘하게 엮어낸 검찰의 최종적인 법리적 결론은 아주 간결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은지와 뱃속의 작은 생명이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통신과 금융기록이 거미줄처럼 얽힌 대한민국에서 지난 수년간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삶의 흔적이 반드시 나타났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빈틈없이 엮인 간접 증거의 사슬과 시신이 없으니 살인도 없다는 뻔뻔한 방패가 팽팽하게 맞부딪힌 숨막히는 재판정. 길고 길었던 공방의 끝에서 마침내 재판부의 준엄한 법봉은 과연 어느 쪽을 향해 무겁게 내리쳐지게 될까요? 대구지방법원 재판정의 무겁고도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가르며 마침내 팽팽한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진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우리의 기대만큼이나 단호하고 매서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오재혁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 은닉, 훼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낱낱이 인정하며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죠. 특히 범행 대상이 자신과 깊게 교제하던 임신 8개월의 만삭 임산부였고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인 뱃속 태아의 귀한 생명까지 한꺼번에 앗아간 그 끔찍한 잔혹성과 비열함이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짓는 매우 치명적이고 중대한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선 대한민국 형법상 사형제도가 여전히 법전엔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199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늘 법원이 내린 이 무기징역 판결은 사실상 피고인을 남은 평생 동안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이자 가장 엄중한 철퇴였던 셈입니다. 피고인의 남은 생을 영원히 빛 한 점 없는 차가운 철창 속에 가둬버리는 속 시원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청석 맨 뒷줄에 털썩 주저앉은 어머니 임씨의 창백한 두 뺨에는 하염없이 굵고 뜨거운 눈물만 흘러내렸죠. 그녀가 법정 바닥을 적시며 이토록 서럽게 우는 이유는 지루했던 법정 싸움에서 마침내 이겼다는 얄팍한 승리감이나 안도감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살인마의 두 손목에 차가운 족쇄가 단단히 채워졌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 은지와 작은 손주가 어느 쓸쓸하고 어두운 흙바닥 아래 묻혀 있는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낡은 산모수첩 맨 마지막 장에 20살의 어린 엄마가 꾹꾹 눌러 적어두었던 그 작고 예쁜 이름 이준서. 그 이름은 끝내 이 세상 그 누구의 따뜻한 입술을 통해서도 단 한 번도 다정하게 소리내어 불리지 못한 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연경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무거운 징역형은 잔혹한 가해자의 자유를 영원히 닫아버리며 사건의 공식적인 장부를 덮을 수 있겠지만 도대체 그 무엇이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있을 가엾은 피해자들을 다시 따뜻한 집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데 오늘 우리가 숨을 죽이며 따라온 이 숨 막히는 서사 뒤에 숨겨진 진짜 원본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실제 발생했던 참혹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깊은 상처를 온전히 존중하기 위해 작중 인물의 이름과 지명 등 일부 세부 사항들은 한국의 사회적 정서와 사법적 배경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각색되었죠. 사건의 진짜 뼈대가 되는 원본은 바다 건너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발생했던 로시엘 스터블필드 실종 사건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홀연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 20살의 로시엘. 범인대론 풀러는 사건 발생 5년 만인 2020년에 극적으로 체포되었고 2023년에 무려 94년이라는 엄청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고도 비통하게도 그녀와 아기의 시신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채 단 한 줌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형량을 모두 더해 숫자로 죗값의 무거움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미국의 합산주의 체계와 달리 무기징역을 통해 흉악한 범죄자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한국의 방식은 그 처벌의 형태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명백한 시신이 없더라도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린 간접 증거들의 사슬이 다른 모든 합리적 의심을 지워버린다면 법은 결국 범인의 숨통을 서늘하게 조여온다는 무거운 진리만큼은 만국 공통인 법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일상의 뼈아픈 교훈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딸의 팔에 남았던 그 시퍼런 멍자국은 결코 가벼운 장난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선 안 될 섬뜩한 적색 신호였습니다. 자신이 왜 물리적인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지 스스로 변명하며 가스라이팅의 늪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먼저 꽉 잡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한때 서로의 천을 나누며 가장 친밀했던 사람의 서늘한 머릿속 계산에서 비롯되기도 하니까요. 인간의 고귀한 생명보다 양육비라는 차가운 숫자를 냉혹하게 저울질하는 이기심 앞에서는 그 어떤 낭만적인 믿음이나 사랑도 무참히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단단한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어제 다정했던 연인이 오늘의 끔찍한 괴물로 돌변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결코 죄인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려 4년간이나 침묵 속에 웅크리고 있던 범인의 오만한 껍데기도 결국 누군가가 차창 밖으로 무심코 던져버렸던 부러진 안경테와 낡은 천식 흡입기라는 아주 작은 디테일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길고 끔찍한 침묵의 시간 속에 갇혀있던 목격자였다면 과연 그 무거운 입술을 먼저 뗄 수 있었을까요? 매일 밤 조용한 현관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딸의 발소리를 기다렸을 어머니에게 지금 이 순간 정말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가족의 의미와 이 사건이 남긴 먹먹한 감정을 아래 댓글로 고요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굳게 닫힌 현관문 밖에 낯선 골목길이 아니라 매일 밥을 먹는 따뜻한 식탁, 바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어느 살인마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